괜찮으실까요? 편한 대로 하죠. 네. 단재 신초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한 단재 유튜브 라이브 특강,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관객들이 모이는 형태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뒤에는 미디어제트 채널에서 지나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강연이 되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한국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숙명여대에서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만열 교수님을 모시고 단재 신태호의 민족주의 사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박수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 강의를 맡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재 선생의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역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그 위치, 학문을 이야기할 적에도 그 학문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역사를 편찬할 적에 유교적 관점에서 쓴 역사책이 많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비롯해서,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것도 유교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교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본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요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처음 제목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그러니까 성서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보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교적, 불교적 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역사학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말 일제하에 가면은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식민주의 사학,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역사학이 바로 식민주의 사학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민주의 사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식민주의 사학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저항해서 나온 그 민족의 독립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런 역사학을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사학이라든지 또는 사회경제사학이라든지 하는 이런 분야의 역사학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은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건 지난 시간에 들어 이 얘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그가 역사 공부를 해서 어떤 책을 썼느냐 하는 건 이 시간에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그는 한말에 여러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애국 열사들의 그런 그 전기 같은 것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이태리를 건설하는데 아주 그 힘을 모은 이태리 삼걸 세 영웅이 있습니다. 이태리 삼걸전을 써서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런 사람을 본받자 하고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를 물리치고 그다음 고구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든 그 을지문덕 장군의 얘기, 을지문덕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113만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니까 짐도 나르고 무기도 나르고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200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싸운
아주 용장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그 을지문덕 장군을 한말에 내세운 것은 왜 내세웠겠습니까? 우리도 을지문덕 장군처럼 지금 들어오는 일본 놈 세력을 우리가 좀 물리치자, 용기를 가지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군 제독인 이순신 장군, 그리고 최영 장군, 이런 어른들의 정기와 그리고 고구려 시대 연개소문의 그 정기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영웅 열사들의 정기를 씀으로써 당시에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08년부터 시작해서 이 한 50회 정도 신문에 연재를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뒤에 그 책 이름이 국사사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책은 한 번만 간행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발해 말까지, 그러니까 발해 시대 말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1개장으로 된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자 하면은 당시까지는 단재 선생이 본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를 당군으로부터 가령 발해 시대 말까지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본 것이 사람이 없어요. 삼국유사다, 삼국사기다 하는 데서 나온 게 그렇게 본 게 없었습니다. 그는 근대 민족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일관되게 발해시대까지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뒤에 통일신라라든지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 역사는 정리를 못했지만은 일관되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그걸 했고요. 거기서 내세운 것이 역사의 단위 주체는 뭐냐? 민족이다. 이런 걸 이제 분명하게 내세운 겁니다. 역사의 주체가 뭐냐? 그건 민족이다. 그리고 역사에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족이 있고 주된 민족이 있고 객족, 거기에서 뒤따라오거나 거기에 반항하는 객족이 있다. 이걸 우선 나누었습니다. 주적에 대한 역사를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당시에 갖고 있던 우리 민족적 사명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역사를 통해서 북돋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형성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라고 할 적에 부여족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여 고구려족이다 하는 걸 조금 더 거슬러 오면 당군 부여 고구려족이다. 나중에도 조금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재 선생은 우리 역사를 단군, 고조선, 그러니까 당군이 고조선이죠. 당군에서부터 부여를 거쳐서 고구려에 이르는 이 맥락을 우리 역사의 주적으로 봤습니다. 주된 흐름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그 삼국통일, 소위 삼국통일까지 역사를 씁니다만은 이때 신라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삼국통일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재 선생의 역사 인식의 주된 흐름은 당군으로부터 고구려까지 내려오는 이게 우리 역사의 주적이다 하는 걸 아주 강조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 이 책에서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회 진화론, 우리 사회 진화론 들었죠. 그 이론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영향 같은 것도 좀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리가 역사와 그 다음에 민족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당시에 세계 학계에서도
역사를 이해할 적에 지리적 결정론 또는 지리적 환경론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단재 선생이 그런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합니다마는 지리적 결정론은 오히려 인간의 주체적 역할이라 할까 이런 걸 방해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그 지리적 결정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한반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한다. 이 지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반대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리이기 때문에 뭡니까?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 결정론은 소위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침략을 다른 나라 침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캠프라지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식민지가 된 것은 우리가 나빠서 침략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리적으로 너희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지리적 결정론인데 이런 것도 단재 선생이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그런 냄새가 좀 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나온 책이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 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받는 책이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의 글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6개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6개의 논문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흔히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서 맨 마지막에 있는 논문으로서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 고려 중기에 소위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묘청이 저 김부식, 개경에 있는 김부식 세력하고 다투다가 그 다음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반란을 일으켰는데 김부식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가서 그걸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청의 난이 거기에서 자지러지고 말았는데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우리 지금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묘청이라고 하는 당시의 스님입니다. 이런 분이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다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타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단재 선생은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묘청은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는 조선정신, 주체정신 이걸 가졌던 존재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리고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왕실을 중심이죠. 그 다음 김부식 같은 사람 유학자입니다. 김부식은 장군이 아니에요. 그 대신을 했던 사람인데 유학자예요. 그 유학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국으로부터 세뇌를 받아가지고 사대주의적인 존재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니까 주체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묘청, 서경파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중국이나 또는 만주 세력에 아부하고 굴종했던 그러니까 김부식 세력, 이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묘청이 짐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역사는 이 자주파는 없어지고 굴종의 역사, 사대파가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하는 식의 아주 중요한 논문을 거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좀 읽기가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읽어보면은 그 사상적 연원을 쭉 써놨습니다.
묘청이 단순히 묘청이 아니라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는 국풍파의 그 전통을 어떻게 이었느냐. 그 다음에 김부식은 어떻게 유학파 또는 비자주파의 그런 그 온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사상사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싸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사 연구초에는 이 논문이 맨 마지막에 있고 그 앞에는 전후 삼한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후 삼한고. 단재 선생의 중요한 그 역사 인식 가운데 하나는 삼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한, 진한, 변한. 마한은 오늘날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한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변한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54개국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단재 선생은 단순히 그 삼한이 거기에 자리 잡았던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삼한이 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동을 해왔으니까 지금 한반도에 있었던 이것은 후삼한이 되고 뒷날 삼한이 되고 전 삼한이 있었다. 전 삼한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우리 역사 책을 보면 평양 지역에 많이 있었다 하는 기록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가지고 단재 선생은 전후 삼한고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사 연구초는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로 중요한 책이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조선사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 단재 선생의 주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당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백제가 삼국시대 말기에 백제가 멸망을 하고 백제가 부흥운동을 합니다. 거기에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거기에까지 다루었는데 그 앞에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쉽게 하면 서론격인데, 그 서론격인 그 총론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조선상구사는 아마도 1921년에 쓰여진 것 같는데, 그 서문에 해당하는 총론은 1924년경에 쓰여진 걸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총론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단재 선생을 얘기할 적에 말하는 역사란 무엇이뇨? 역사란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런 거 있죠. 예. 그를 비롯해서 역사관을 비롯해서 역사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서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 총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재 선생을 두고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시초다 라고. 그러니까 단재 선생이 역사를 이리 쓰면서 이론이 없이 쓴 게 아닙니다. 이런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썼는데, 그 바탕이 가장 잘 녹아있는 부분이 이 총론 부분, 깁니다. 아주 길어요. 예, 이 총론 부분에서 얘기되고, 역사란 뭐, 역사관이 뭐냐? 역사를 보는 관점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쓰는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그게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역사적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쓸 적에는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쭉 얘기해 놨기 때문에 이 조선상고사 또는 조선사는 그 내용, 당군으로부터 백제 멸망과 백제 부흥운동에 이르는 이 기간의 역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단재 선생의 역사관과 역사 방법론, 역사
서술론을 얘기한 그 총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저가 됩니다, 선생님의. 그 다음에 조선 상고 문화사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이 상고 문화사에서는 중국의 역대 문헌들을 가지고 우리 동이족이 단순히 조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 쪽에도 동이족, 서이족 하면서 존재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쪽에서 어떻게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그들과 싸웠느냐, 싸워가지고 어떻게 패퇴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나중에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제가 여기에서 지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여기가 이 양자강이지요. 양자강. 그걸 보통 그냥 중국에서는 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하라는 말을 씁니다. 물하자죠. 물하자 쓰면 이건 황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은 양자강을 말하고 이거. 그 다음에 여러 물 이름이 있어요. 물 이름이 있는데 보통 삼수변에 뭘 하면 거의 물 이름이에요. 중국에서는. 그 가운데 산동반도 남쪽에 회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회하. 예, 요 강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상고 문화사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 가운데 동이족 계통의 사람으로서 이 근처에 일대 제국을 세운 존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서은왕이라고 했습니다. 서은왕. 서은왕의 전설을 보면은 고주몽 전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래에서 깨어났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활을 쏘았는데 백발백중. 그러니까 이건 고주몽 전설이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민족이 우랄알타이 산맥 저쪽에서부터 동진을 하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다가 일부는 이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이쪽으로 조선반도로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뭡니까? 고구려가 있죠. 고구려의 주몽전설. 그게 여기에 나타났는가 하면 여기에 내려온 것은 서은왕 전설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학자들,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가 어떻게 꼭 같은 그런 전설이 내려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리 내려온, 그러니까 이건 우리 중국 말로 하면 동이족 들어보셨어요? 예, 동이족에 해당하는 민족이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서은왕 같은 이런 큰 제국을 세웠지만은 그 뒤에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이족은 그게 서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던 이 중국 민족에 의해서 점차 밀려간다는 거예요. 밀려가서 이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자전설 같은 것을 기자가 이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하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자전설은 동이족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리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얘기다라고까지 학자들 가운데서는 얘기합니다. 여하튼 제가 얘기하지 않은
선왕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동이족의 이 식민지에 관한 얘기를 여기 아까 말한 조선 상고문화사라고 하는 곳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 연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봐도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데 하는 소리가 저 입에서도 저 생각에도 그리 나오는데 단재 선생 같은 분은 중국의 사고전설을 비롯해서 중국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한문에 아주 박통했던 사람이에요. 단재 선생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번 이렇게 한문 가지고 쭉 읽으면은 그걸 사진 박듯이 그냥 박아버려요. 박아가지고 그대로 다음에 쓸 적에 그 책 인용하지 않고, 책 보지 않고 그냥 인용을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단재 선생의 책, 조선 상고사를 비롯해서 몇 권 제가 주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석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현대적인 그런 감각과 현대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걸 풀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단재 선생이 박통했고 많이 읽었던 분입니다. 많이 읽은 분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허투루 그냥 볼 것은 못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단재 선생이 쓰신 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재 선생의 역사관과 역사 방법론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단재 선생이 보았던 역사의 특수한 면들이, 민족주의 사학의 특수한 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재의 역사관을 얘기할 적에 아까 조선 상고사 또는 조선사 총론에 그게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역사란 무엇이뇨라고 해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아와 나아자입니다. 비아, 나 아닌 것의 투쟁의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그냥 얼렁거리 들어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옆에 있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그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와 비아의 그 관계에서 역사가 형성된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아는 우리 민족과 그 우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과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투쟁이 시간적으로는 흘러가지고 발전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올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이게 확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투쟁이 시간적으로 발전을 하고 공간적으로는 확대되어가는 그런 심적 상태의 기록이 바로 역사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투쟁 기록이다 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 헤겔 철학에 보면은 역사의 발전을 얘기하면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반합. 예, 우리 번역을 해서 그런 거죠. 정반합. 예. 독일어로 하면 태제, 그 다음에 안티테제, 그 다음에 진태제, 종합이란 말이죠. 진태제. 예.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옆에서 자극을 주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뭡니까? 생각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거, 우리 사회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거, 이것을 뭐 정의라고 하는 걸로 한다면,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뭡니까? 또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옆에서부터 자극이 오고, 그 다음에 비판이 올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이 생긴다니, 반. 종래까지 생각했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뭡니까? 종합이 된다는 거예요. 종합이. 그래서 역사 발전은 그러니까 정, 그 다음에 반, 이게 이제 합쳐집니다. 예, 합쳐지면은 요걸 또 다시 하나의 새로운 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이 돼 가지고 나오다가 또 그것도 뭡니까? 시대가 변하고 공간이 변하면 또 반대 세력이, 비판 세력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다시 안티테제가 생기는, 반이 생기고, 그게 역사 발전은 정반합 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한다는, 그 원리를 단재 선생이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할 적에 그 원리를, 이 어른이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머리를 가지고 뭐 생각해 낼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체로서의 나, 또 주체로서의 우리 민족 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로서의 너, 또는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이렇게 되겠죠. 그 투쟁, 갈등, 여기에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나 거의 비슷한, 이게 이제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말, 정반합 하는 것은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단재 선생이 어느 정도 그 당시의 세계 철학의 흐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걸 자기의 역사관 속에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역사를 얘기할 적에 우리 민족과,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정으로 보고, 또는 우리 민족을 아로 보고, 다른 민족, 뭐 일본이나 중국이 다른 민족을 그러니까 비하죠. 아와 비하니까 비하의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단재 선생의 역사관은 그렇다 치고 단재 선생의 역사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재 선생은 중국에 가서 중국의 사고전서라든지 책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강희제라고 하는 분이 중국이 그 공자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을 내었는데 그걸 전부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사고전서, 경사자집, 경은 유교 경전이라든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는 역사, 자는 여러 사상가들이나 그런 사람, 집은 문집 같은 걸 경사자집 모아가지고 사고전서라고 하는 걸만, 그 사고전서도 이 어른이 가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걸 그래 봤던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난 뒤, 섭렵을 많이 하고 난 뒤에 역사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그는 사료 수집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던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선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역사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 이쪽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막 있으면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건 무슨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고증이라는 말을 하는데, 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끼리 앞뒤의 것을 맞춘다든지 하는 식의 여러 증명하는 방법을 이 어른이 또 정리를 했습니다.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유증, 호증, 추증, 반증, 변증, 증명을 하는데 어떤 사건을 변증을 하는데 이런 연구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언어학적인 역사 방법을 썼습니다. 삼국사기 같은 데 보면은 이 소나라고 하는 이런 그 글자가 들어 나옵니다. 소나. 소나. 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지명을 얘기할 적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내로 봤습니다. 네. 소, 이거는 쇠로 봤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쇠 금자에다가 금천이 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재 선생의 탁월한 거는 우리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읽을 적에 비록 한자로 되어 있지만은 한자의 원문은 원래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또 지명이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사만 얘기를 할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만이 단순히 마한, 진안, 변환해가지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저 다른 지역에서부터 있어가지고 그게 이동을 해왔다 하는 걸 단재 선생이 처음으로 얘기함으로써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저 만주에 진안이 있고 평양에 마한이 있고 도저히 풀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 서술 태도로서는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앞뒤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비슷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치밀한 정리를 해서 역사 서술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주체를 얘기할 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재 선생은 처음에는 역사의 주체는 뭐냐? 영웅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순신전이다, 을찜덕전이다, 최영장군전이다 막 썼지요. 예, 그리고 이태리 삼걸전이다. 그러니 영웅이 역사를 이끌기 때문에 이 영웅전을 읽고 우리 모두가 영웅처럼 될 적에 역사가 제대로 발전하고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 아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영웅으로 보았는데 그 영웅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신국민, 깨어있는 새로운 국민이 역사의 주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국민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1920년대 전후, 특히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그는 역사의 주체는 영웅도 신국민도 아니고 민중이다 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뒤에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암시를 많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종래 1812년에 홍경래 난이 일어났죠. 홍경래 난은 뭡니까? 저 평안도 지역에서부터 큰 그 밀란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2년에는 임술년인데 그 임술밀란 이렇게 보았죠? 예, 밀란. 그 37건이라 일어납니다.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뭡니까? 1894년에는 전북 부안을 부안과 그쪽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소위 동학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이때까지는 그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난으로 봤습니다. 난으로 보았는데 민중이 역사의 주체다 라고 하고 보니까 그 민중들의 주체적인 역할은 역사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 여러분들 동학난 하면 저 무식한 놈들 그러죠.
통학 뭐라 그럽니까? 통학혁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제공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단재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역사 서술에 나타난 특징 같은 것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단재 선생 민족주의 사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특히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드러난 중요한 것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 띄워주실까요? 그 표, 글로 되어 있는 표들 있죠. 하나, 예. 예. 우리 단재 선생의 고대사 체계도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군이 있습니다. 단군이 있는데 이 단군이 그 뒤에 세 조선으로, 그러니까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뭐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 이런 얘기하지 않는데 지금부터 한 6, 70년 전만 하더라도 교과서를 해방 직후에 교과서를 쓰신 분들 가운데는 신조선, 신불말 이걸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신조선은 대동건 단군 왕금의 자손 해시다. 해시가 뭡니까? 해부루, 해모수, 부여. 이 전통인데 이 전통이 북부여와 동부여로, 이게 그러니까 뭘로 가느냐 하면은 고구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조선이 있습니다. 이건 기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시라 그러면 기자조선이라 해서 우리 역사에서 제외해 버리는데 단재 선생은 기시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 기자조선이 나중에 위만조선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위만조선 계통이 마한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조선이 있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한시라고 하는 게, 한시조선이라고 하는 걸, 그 나중에 위만에게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그 성씨가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시가 있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목지국 왕으로 됐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마한으로 되면서 뭡니까? 이게 뭘로 가요? 백제로 가는 거죠. 나중에 이게 한사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신라로 그 다음에 이 부여는 그대로 이제 고구려로 되는 거고 하는 식의 고대사 체계를 이렇게 나름대로 단재 선생이 그린 건 아닙니다. 단재 선생의 여러 글을 종합해 볼 적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걸 제가 표를 만든 것입니다. 우선 고대사의 상고 체계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렇게 세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우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재 선생이 단군을 어떻게 보았느냐. 단군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 단군도 초기의 단군하고 후기의 단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써 있는 대로 아까 대단군 조선의 시조로서의 이야기,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끌고 난 뒤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 숲풀 속에 어느 왕이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이건 단재 선생의 기록을 읽어도 꽉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단군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군 부여족의 진화 식민론. 그러니까 단군과 부여계통의 민족이, 그러니까 단군을 잇는 부여계통의 민족이 아까 제가 여기에 얘기하던 요거죠. 선왕전설을 비롯해서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저 파미르고온에서 와가지고 먼저 온 세력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세력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선왕전설이 아까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활을 백발백중 잘 쏘고, 그 고주망전설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키타입, 원타입이 이쪽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런데 단재 선생은, 그게 내가 아까 설명하면서 이게 단재 선생의 학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뒷날 김상기 선생이라든지 방선주 선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재 선생은 그 비슷한 걸 어떻게 봤느냐. 이쪽에 있는 단군족이 그러니까 중국 이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단재 선생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군족을 이은 그 부여족이 진화 쪽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사고전서라든지 이런 걸 쭉 보고 난 뒤에 나름대로 정리했다는 걸 여기서 나오는 그가 강조하는 나라인데 분리지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리지국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머리 가지고는, 제 머리 가지고는 그게 수긍이 잘 안 돼요. 안 되지만은 하여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강태공 전설 아시죠? 강태공은 이 제나라 사람이에요. 제나라는 요 산동반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요쪽이 제나라고 요게 이제 노나라입니다. 노나라. 근데 이쪽에 그 제나라 제후로 나중에 피봉이 됩니다. 주나라에 의해서, 주나라 왕에 의해서 강태공이 그 제나라 제후로서 그렇게 피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주나라 수도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와야 자기가 임금이 되기, 제후가 되기 위해서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는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동이족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동이족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얘기가 나름대로 단재 선생이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이족 후손이 뒷날 상감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은나라를, 주나라 대신에 은나라를 복원시키려고 했다 하는 이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오랜 동안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쪽에 동이족의 그 단군 부여족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한족하고 싸우다가 아까 말한 대로 한족은 철기문화, 청동기에서 철기문화를 빨리 발전시켰고, 이쪽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문화적으로 패퇴되고 말았다 하는 식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계 서이의 선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아까 얘기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해외 경략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제의 해외 경략설. 우리 역사에 보면은 백제는 이쪽에 되어 있죠. 백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신라고 고구려 이렇게 되어 있죠. 고구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책에 보면은 백제가
이 고구려가 부여와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이 중국 쪽으로 서진을 해 나갈 적에 백제는 동쪽에서 이렇게 고구려 세력과 맞부딪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중국 측 기록에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백제는 여기인데, 백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고구려하고 싸웠다는 말이냐?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백제가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쪽에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가 아직까지 북쪽에 부여가 있었을 때인데, 백제가 고구려를 막으면서 부여 쪽으로 들어가니까 부여가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 잘 건드리질 않았는데, 단재 선생은 백제가 해외에 경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민지를 건설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도저히 그 머리가 상상력이 적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단재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그러니까 백제가 저쪽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자료가 중국의 정사에 해당하는 송서라든지 양서라든지 자치통감 같은 책에 나옵니다. 이걸 단재 선생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동 지금 한치윤이라는 사람이 쓴 무슨 책이 있습니까? 한치윤이 쓴 해동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백제가 여기에 진출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재 선생은 뒤에 그게 아니다, 백제가 여기까지 전출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백제의 요서, 그러니까 백제가 요하 서쪽입니다. 요서 지역을 경략했다 해서 요서 경략설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역사학에서는 그런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 사학계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재 선생은 그 단편적인 기록만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좀 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볼 적에 그 기록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가짜 뉴스에 입각해서 그 기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오늘날 학계에서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재 선생의 또 특이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고구려와 한나라가 9년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역사 누구에게도 이게 얘기를 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고구려와 한나라가, 고구려는 BC 37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졌고, 그 다음에 한나라는 BC 후한이 BC 18년이고, 그래서 한은 그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BC 37년에 있을 적에는 한나라는 없었어요. 그런 때에 지금 없는 한나라하고 그다음 고구려가 싸웠다 하니까 우리가 볼 적에 좀 황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삼국사기에는 고구려가 BC 37년에서 668년까지, 668년이죠. 예,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 나타난 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개토 대왕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비교해 보면은 이상한 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광개토왕은, 광개토왕 우리 잘 알지요? 광개토왕은 고주몽의 13세 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주 뭡니까? 집안엔 그 통구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광개토 대왕 비가 있죠. 비에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광개토 대왕은 그러니까 주몽의 17세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뭡니까? 4대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면은 사하면 고구려 연대 최소 120년간은 달아났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선 가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국 사설을 보면은 고구려현이라고 하는 것이 한나라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나라와 고구려는 겹치지 않는다 그랬죠. 후한과 고구려는 겹치는데 한나라와 고구려는 겹치지 않는데 한나라 책, 사기나 한서 같은데 고구려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고구려의 역사가 도둑질 당했다든지 기록을 안 남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에 고구려에 대한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당나라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그 가충언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임금이 고종입니다. 가충언이라고 하는 신하가 고종에게, 자기 임금에게 고구려 멸망되고 난 직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고구려 비기에 의하면, 비밀 기록에 의하면은 900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고구려는 900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고구려는 한나라 때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이 900년이다. 그러니까 당나라 신하 가충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임금께, 당나라 고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 비밀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는 900년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고구려는 한나라 때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이 900년이다. 그 900년에 망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고구려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하면 BC 37년에서 668년 같으면 합쳐보세요. 얼마입니까? 692년입니까? 695년입니까? 어떤 690몇 년이죠? 예. 고구려는 690년, 700년이 안 됐는데 왜 중국 사람들은 고구려는 900년까지 갔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900년이 된다면 고구려는 여기서 120년 정도가 아니라 200년 정도가 어디서 깎였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측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삼국사기 같은 데 보면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를 쳐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무왕이 고구려 후에 안승이라는 사람, 고구려 왕족으로서 뒤에 신라에 기화한 사람이에요. 고구려 망하고 난 뒤에
안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의 태조가, 동명성왕이죠. 태조가 덕을 쌓고 공을 세워 자손에 서로 전하고 천리의 강토를 개척했는데 그 횟수가 800년이다. 지금은 이제 아까는 900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 800년. 그 실제 고구려는 얼마예요? 700년인데 지금 문무왕도 뭐라고 그럽니다. 8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몇 년? 900년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아까 광개토왕 비에서 보더라도 삼국 사기에는 13세 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광개토 대왕 비에는 뭐라고? 17세 손으로 되어 있다. 뭔가 이렇게 깎였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그러니까 먼저 거의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고구려 그러니까 이 세기가 깎였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 우리 단재 선생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보시면은 또 여기에서도 요새는 이제 북한 책, 역사책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삼국 사기에 말하는 BC 37년에서 668년 이렇게 북한 역사학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벌써 이보다 적어도 150년, 200년 전에 고구려가 있었다라고 북한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최소한 BC 2세기, 3세기에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단재 선생을 통해서 일찍부터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단재 선생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책을 좀 봤거든요. 북한의 책들을 좀 단재도 이렇게 단재 선생도 이렇게 봤다. 라는 말이 없어요. 난 보기는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힌트를 얻었을 것 같는데 그러면 먼저 그 주장한 사람을 들먹여 가면서 단재 선생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도 이렇다라고 하는 게 학자적인 양심일 것 같는데 북한에서 단재 선생 글을 못 봤는지 뭐 자기들이 스스로 창작했다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북한에서는 단재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여기 한사군 문제라든지 낙랑국의 평안도 내 존재설 같은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끝에 낙랑국의 평안도 내 존재설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단재 선생의 민족주의 역사학을 하면서 단재 선생의 역사학이 어떤 것이다라고 쭉 체계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재 선생이 주장하는 아주 특수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낙랑국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얘기 들어보셨죠? 네. 우리 삼국사기에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그러면 낙랑국 공주 아닙니까? 낙랑공주는 그리고 호동왕자는 뒤에 대무신왕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뒤에 이제 자명고 때문에 하다가 승리하고 나중에 죽거든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그 낙랑국 공유 할 때 낙랑국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역사에 이제 큰 문제가 같이 이제 더불어 생기게 되는데요. 종래 일제 식민사관론자들이 얘기할 때 한사군을 주로 압록강 근처 그게 현도군,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평양 중심으로 낙랑군, 황해도 중심으로 해서 진번군, 그리고 오늘날 환경남도 함흥을 중심으로 해서 임둔군,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일제 식민 사관론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유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재 선생은 이제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아. 처음에는 낙랑군의 존재를 얘기할 적에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요동반도,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요동반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단재 선생이 낙랑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사군은 실제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면상으로만, 그러니까 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치고 그 다음에 도면상으로 여기에는 낙랑군을, 여기에는 진번군을, 여기에는 임둔군을, 현도군을 도면상으로만 한 거지 실제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단재 선생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재 선생의 책을 보면은 좀 혼란스러워요. 처음 주장에는 한사군, 낙랑군이 한반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다가 두 번째 단계는 여기 한반도에는 없었고 요동반도 쪽에 있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단계는 아니야. 한사군은 실제로 설치한 게 아니라 가상적으로 도면상으로만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것과 이제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왜 낙랑군이 평안도 지역,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에 있을 수 없었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시기에 오늘날 평안남북도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낙랑국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랑국의 임금이 최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최리가 다스리는 낙랑국이 거기에 있었다. 그럼 최리의 아마 딸이 그 낙랑공주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낙랑국이 평안남북도 지역에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위 한사군의 하나로서의 낙랑군이 존재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있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 이제 반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양이나 황해도 쪽에서 나온 소위 낙랑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할 적에 단재 선생 참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때에 중국과 고구려가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는 게 지금 소위 중국 유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을지문덕 장군이 그 할 적에 그게 612년입니다. 고구려 망하기 한 50여 년 전인데 그때 저쪽에 113만 대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리고 30만 대군이, 그러니까 안시성입니까? 요동성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직공 부대를 30만 5천 명을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가지고 평양성 30리 밖까지 왔다가 결국 자기들이 돌아가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청천강이 지금의 청천강, 그러니까 살수 지역, 그 이제 뭐 청천강이 살수냐 하는 것도 또 뭐 논의가 있습니다만 살수를 건널 때 고구려군이 역습을 해가지고 그 당나라 군대가 거의 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1일 1야의 살수에서 압록강까지 1일 1야의 도망을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요동성까지 가니까 2,700명이 살아왔어요.
그러면 30만 5천 명 가운데서 30만 2,300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었거나 전사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재 선생의 얘기는 그때 포로가 굉장히 그뿐만 아니라 그 앞뒤에도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생성된 인물이 지금 평양이라든지 황해도 지역에 나타나는 소위 낭낭유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인 체계도 하나만 단재 선생의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 하는 걸 하고 그 특수한 면만 제가 강조를 좀 했는데 이 특수한 면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 이전에 역사학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단재 선생은 이렇게 훌륭하게 여러 자료를 천착해가 다 읽었습니다. 읽어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을 일으킨 참 천재적인 역사학자로서 우리 단재 선생을 추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조선 상고사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었지만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단재 신체호 특강 다시 울리는 하늘 목소리 오늘 3강이었는데요. 단재 선생의 민족주의 사학에 대해서 이만열 교수님께서 1시간여의 시간 동안 열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또 저희가 모르던 사실들을 또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강의였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가버렸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디어 Z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강의를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보실 수가 있고 또 꼭 이 강의를 보게 해주고 싶은 분께는 여러분께서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유튜브로 강의를 한 게 다행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강의 들으시면서 선생님께 그 좀 여쭤보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 많은 얘기를 1시간 내에 하고자 하셔서 사실은 너무 궁금증이 많아요. 특히나 고구려 역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우기는 690년 정도 되었다. 700년 전후. 조금 이따가 전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재 선생께서는 900년 정도가 돼서 지금 그 말씀으로는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그러면 현재 단재 선생님 이후의 역사학자들은 그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식의 그 두둔하는 혹은 단재의 입장을 확대 연구한 이런 그 연구는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한사군 문제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연히 한사군이 있는 걸로 배웠는데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흥미진진해서 한번 여쭤뵙겠습니다. 예, 그 고구려 역사 그 연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남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북한의 역사학이 지금 고구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건 아마 시중에도 뭐 그런 책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감스러운 거는 제가 본 데서는 이게 단재 선생이 이렇게 주장했다 하는 걸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북한의 책들 가운데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사군 문제는 한참 동안 이제 일제 식민사관의 유산이다 해가지고, 물론 우리 유학자들도 전에 한사군이 반도 내에 이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만은, 일제 식민사관론자들은 평양 부근, 황해도 봉산 부근에 그 소위 유물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 가지고 이게 확정을 짓다시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재 선생도 좀 그랬습니다만은 정인보 선생 같은 분, 그분들도 조선석 해설 같은 걸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비밀 편지를 보낼 적에 옛날에는 그걸 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당시에는 세멘트가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진흙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쳤어요. 왜냐하면은 그 도장이 살아있으면은 뭡니까? 살아있으면은 그 비밀이 그대로 간 거고, 그 다음에 그 도장이 없어졌다든가 이 파괴가 돼버리면 이 비밀이 누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밀 조각들, 낭낭구에서 보낸 비밀 문서다 해서 낭낭인이 되겠죠. 낭낭인 같은 걸 찍어 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게 평양과 그 주변에서 그게 많이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진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세멘트 모양으로 가죽 굳은 겁니다. 그 도장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낭낭군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사군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했는데 아까 말한 그 정인보 선생 같은 분은 완전히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편지 상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진흙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 도장을 쳤다 하자. 했으면은 그 도장의 유적이 있는 곳은 그 비밀 편지를 받은 곳이냐 준 곳이냐? 선생님 생각은 어느 곳이겠어요? 받은 곳이죠. 받은 곳에 이제 그걸 헐고 그 다음에 비밀 편지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흙 쪼가리 같은 것도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받은 곳은 낭낭이냐 아니냐 할 적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낭낭이 아니죠. 낭낭은 다른 데서 낭낭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여기서 헐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보 선생 그걸 가지고 그게 나왔으니까 낭낭예인, 낭낭인, 낭낭왕 뭐 하면서 이게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뭐 조작을 했다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봐서 이곳은 낭낭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해서 상당히 또 신빙성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한때 그걸로 그래 했는데 요 최근에 와서 뭐 한 20년 요 사이에 북한의 그 유물들 같은 걸 굉장히 또 예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나오는 논문들은 그쪽에 한문화의 영향은 틀림없이 있었다. 낭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문화의 영향은 상당한 수준으로 있었다. 라고까지 지금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사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중국 문화, 그러니까 고구려 유식인들 또는 고구려 고관들이 그 중국이 굉장히 문화가 발전했으면 그거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유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 되셨죠? 예. 네,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식민사관을 빨리 청산을 하고 예. 남북의 또 역사 연구가 통합돼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사실 들었고요. 예, 저는 이제 부여사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 뭐 마한이나 이 지난 변화 같은 사만이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환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거기를 다 우리가 지배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 민족이 굉장히 넓은 그 영역을 이동해 오면서 어떤 그 문화의 뿌리를 남겼다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단재 선생님께서는 그 부여라는 국가가 그 고구려도 결국은 졸본부여에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됐고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된 게 494년인데 그렇게 엄연히 존재했던 그 부여라든지 또는 가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 삼국이라고 배웠는데 이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고대 국가를 갖다가 그 인정해서 뭐 사국이나 오국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단재 선생님이 어떤 견해를 단재 선생이 없으신가요? 그 사국사다, 오국사다 하는 식으로는 얘기한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군 부여족이 고구려로 내려간다 할 적에 그 꼭 징검다리는 아니에요. 그 단군 부여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단재 선생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뭐 아주 책 같지 않은 책을 처음 쓰면서 우리 지금 삼국시대를 이걸 오국시대로 봐야 된다. 오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에다가 부여 494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가야는 최후에 540년경에 망했습니다. 가야가 망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그냥 삼국시대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오국시대사. 지금 가야사 하는 사람들은 사국시대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복원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건 후세 사람들이 해야 될 문제고, 가야사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사도 마찬가지죠. 부여사나 가야사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복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국사기가 쓰여지던 시기하고는 사실 거리가 이렇게 그렇죠. 멀지 않은데 네. 왜 그때 그 기록에서 뭐 기록이 아니라 그 책 제목에서 누락이 되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됐는지도 저는 굉장히 좀 예, 그건 이제 의문스럽더라고요. 사학사적으로 조금 따져야 되는데요. 네. 그 이제 김부식이 어떤 입장에서 삼국사기를 썼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 나타난 그 고구려 관계는 그 왕족이는 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쪽에 지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내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삼국 그 고구려가 망한 게 668년이고 그 다음에 김부식이 그걸 쓴 게 1240년 뭐 요갱입니다. 1140년. 예. 그러니까 그 텀이 한 500년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이제 또 조금 더 하는 거는 김부식이 이 신라 김씨 후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쓸 적에 신라 위주로 썼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삼국이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신라가 망한 것이 936년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보면 불과 한 200년 전밖에 안 되니까 자료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신라 위주로 역사가 정리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의 문제입니다. 이건 결국.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는데 정말로 많은 저희가 배움이 있었던 강의였던 것 같고요. 또 그와 함께 저희가 또 물음표와 또 숙제를 또 안게 되는 그런 강의인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관제 신체 특강 저희가 오늘 3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이번 주 강의는 내일 또 있습니다. 내일은 역시 같은 시간 오후 3시에 충북대학교 사학과 박걸순 교수의 강의고요. 주제는 반제 신체외 동의 문제입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 직접 와서 여기 한 10분 정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방청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생방송 중계로, 미디어 중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